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뭐야라? 당뇨? 고지혈증. 제가 혈압당뇨는 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고지혈증 이야기는 안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지혈증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콜레스테롤이 의학계의 최대 사기다, 이런 주장들이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외국의 유명 의학 박사들의 책들에서도 계속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 부분을 섣부르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양쪽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콜레스테롤 편을 나눠서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주변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 있으시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 시리즈의 시작인 1편, 콜레스테롤은 이 사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어려운 수치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 왜 굳이 피를 뽑아서 이런 수치를 일일이 따지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수치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예상하고 치료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고지혈증, 심장질환, 이 가설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1908년 러시아 육군의 학교 교수이죠. 이그나토프스키. 처음으로 콜레스테롤과 심장병의 관계를 밝히게 됩니다. 집토끼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였더니 토끼의 동맥에서 사람이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플라그가 발견됐다는 거죠. 그는 즉각 이 고단백이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후 러시아의 병리학자 아니치코프도 이 토끼 사료에 콜레스테롤을 혼합하거나 해바라기 기름을 투여했더니 역시 플러그가 생겼다,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콜레스테롤이 심혈관계에 좋지 않다라는 인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후 약 1960년경에 미국 심장협회의 영양자문위원이면서 이 영양과 질병 분야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이 안셀키즈 박사에 의해 본격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주범으로 주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지질가설. 안셀키즈 박사는 세계 7개국의 데이터를 정리해서요, 이 지질가설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지질가설이란 고콜레스테롤, 고지방의 식사가 혈청에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고 죽상동맥 경화증을 유발한다. 결국 그래서 심장병을 일으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는 타임지 기사에서 미국인은 육류, 버터, 계란, 아이스크림 같은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러한 식품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동맥을 손상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연구가 발표할 당시에 또 많은 학자들이 안셀키즈의 연구가 유리한 자료와 통계만을 선정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의를 계속 제기했었는데요.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또한 1948년 매사추세츠에서는 지질가설에 힘을 실어줄 아주 유명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프레밍엄 심장 연구. 이 프레밍엄 심장 연구는 1948년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연구입니다. 프레밍엄 심장 연구의 주요 발표 중에 하나는요, 이 지역의 성인들을 16년 동안 관찰해 봤더니 50세 이하에서 이 관상 심장 질환의 발생 위험은 혈전 콜레스테롤 수치와 큰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미국 심장협회와 프레밍엄 연구주관인 NIH는요, 콜레스테롤을 1% 줄이면 관상 심장 질환의 위험도는 2% 줄어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1984년 미국 심장협회가 지질가설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콜레스테롤은 심혈관계 질환의 명실상부한 위험인자로 자리 잡습니다. 그 후에 1986년 자마지에 아주 유명한 연구가 발표됩니다. 약 13,000명을 선정해서 6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였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 이상일 경우 관상동맥 위험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로 인해 안셀키즈 박사가 주장했던 이 콜레스테롤 지질가설은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곧 심장병이다 라는 이 가설은요, 지금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콜레스테롤은 의학계의 사기다 라는 주장까지 나올까요? 콜레스테롤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안셀키즈 박사는 1978년에 7개국의 데이터만을 선정해서 지질가설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2개국의 자료를 정리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미 1956년에 이 22개국의 자료를 예루살미 박사가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포화지방 섭취량이 드라마틱하게 사망률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반대적인 결과가 나왔었던 거죠. 콜레스테롤 부정론의 대표적인 영국의 말콤 캔들
앤드리 박사 역시도요, 22개국의 다른 나라들의 자료를 모두 취합하면 안셀키즈 박사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지질가설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셀키즈는 타임지에서 버터, 육류, 아이스크림 같은 이 식품을 문제 삼았었는데요, 실제 이 자료를 보면요, 50년대 이후부터 90년대 미국에서는 트랜스지방의 일종의 쇼트닝 소비가 굉장히 증가할 때였습니다. 즉, 미국인들은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을 먹고 심장병에 걸렸던 게 아니라 트랜스지방을 먹고 심장병에 걸렸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 이후 1983년 맥컬리 박사가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들은 대부분 LDL이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근거가 없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질가설에 큰 힘을 실어줬던 이 프레밍헌 심장연구의 소장을 6년 동안 역임했던 이 카스텔리 박사가 1992년 잡지에 포화지방을 먹을수록, 콜레스테롤을 먹을수록 칼로리 섭취가 많을수록 혈중 콜레스테롤이 더 낮아지더라 라는 인터뷰를 또 하게 됩니다. 프레밍헌 부소장직을 역임했던 이 조주만 교수 역시도요, 동물성 지방 섭취가 심장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큰 오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1991년 미네소타 대학의 폴 어디스 교수는요, 단순히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가 생긴다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따라서 지질가설보다는 염증가설을 대체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염증가설에 대해서는 제가 3편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 이상일 경우 관상동맥 비율이 비례해서 증가된다는 이 연구 결과, 지질가설에 큰 힘을 주었던 실험이었죠. 히로야스 이소 박사팀이 이 연구 자료를 다시 취합해서 분석을 했더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 이하에서는 사망률이 더 증가됐다는 통계치가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저자 중에 한 명인 스템너가 자료의 일부를 삭제해버리고 콜레스테롤 상승만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1990년 미국 의학저널에서도 동맥경화성 질환을 가진 194명 중에 8%만 혈중 콜레스테롤이 250 이상이었고요. 평균은 186이어서 정상이었다라고도 합니다. 처음 지질가설이 나오는 50년 넘게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콜레스테롤을 낮춰도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과 사망률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스타틴 약물의 효과도 과대포장됐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6대 임상 연구 결과를 봤을 때요, 상대적인 위험률이 29% 감소, 21% 감소, 이렇게 굉장히 큰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위험률을 보자면 고작 3.3%, 0.9% 개선 정도의 효과로 미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비유하자면요, 스타틴 약을 먹고 100명 중에 1명이 사망했을 때는 위험률이 1%입니다. 근데 먹지 않은 그룹의 100명 중에 2명이 사망했을 때는 2%겠죠. 스타틴을 먹고 먹지 않은 그룹의 절대적 위험률 차이는요, 1%입니다. 하지만 상대적 위험률을 볼까요? 약을 안 먹고 사망한 2명 대비 약을 먹었을 때 사망률이 1명이므로 사망률, 상대적 위험률은 100% 차이가 됩니다. 절대적 확률이 1% 차이와 상대적 확률의 100% 차이는 천지 차이로 느껴집니다. 또한 플라시보와 스타틴 복용 시 생존율 비교를 봐도요, 1에서 2%의 차이입니다. 즉, 스타틴을 먹어도 먹지 않아도 사망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흥미로운 건 아주 유명한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이 리피토의 과거 광고에도요, 리피토는 심장병이나 심장 발작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광고 문구에 써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콜레스테롤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도 이 스타틴을 앞세운 고지혈증 치료 가이드라인은 하나의 정론입니다. 그리고 음모론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한없이 음모론으로 보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 정론이 무너지지 않은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음모론에 빠져 치료 시점을 놓치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 역시 어쩌면 대책 없는 저항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의학에서 고지혈증 치료 가이드라인과 스타틴을 꼭 먹어야 하는 분들의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건 이 미국의 프레밍헌 심장연구와 MRFIT 연구에서 비롯해서 다른 수많은 연구로 정설이 된 내용입니다. 아무리 연구의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이나 연구 결과가 있어도요, 긴 시간 동안 대규모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따라서 미국 심장협회는 프레밍헌 심장연구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콜레스테롤 관리와 치료를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임상지침으로 사용합니다.
먼저 2001년에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 3를 보면요. 다음과 같이 수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치료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일반적인 사람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160 이하로 유지하게 하고 130 이상일 경우 스타틴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당뇨병이 있거나 10년 내에 관상동맥 심장병, 즉 CHD가 유발할 확률이 20% 이상이라면 LDL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낮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위험 요인이 1개일 때, 2개일 때 등 그 치료 가이드라인과 LDL을 얼마 밑으로 떨어뜨려라 라는 가이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까지는요, 식이요법에 먹는 콜레스테롤 양도 제한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주장들이 발표되고 연구되면서 그 가이드라인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2013년 이 가이드라인 5에서는요, 안셀키즈 박사가 주장한 먹는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삭제하고 먹는 콜레스테롤의 제한량을 없애버립니다. 또한 LDL 수치를 어디까지 떨어뜨려라 라는 이 구체적인 수치 제한보다는 스타틴을 써서 도움이 되는 그룹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즉 이런 사람은 스타틴을 먹어라 라는 건데요. 첫 번째, 동맥경화성 심장질환 환자. 두 번째, LDL이 190 이상. 세 번째, LDL이 190 이하지만 당뇨가 있는 경우. 네 번째, 40세 이상에서 기저질환이 없어도 향후 10년 동안 심장질환이 올 확률이 7.5% 이상인 경우입니다. 순간 내가 심장질환이 올 확률을 어떻게 알아? 이 뭔 개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확률을 따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다 계산할 수 있으시니까요. 이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약을 쓸 때 저용량부터 조금씩 올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확실한 용량으로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미국 기준 말고요. 영국에서도 고지혈증 치료 나이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심혈관계 위험도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위험도가 10% 이상인 사람들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나 이럴 때 1차 투여 약물로 리피토 같은 고강도 아토로바스타틴 20ml를 사용하라고 권유합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체크는 영국 국립보건원에서 자체 개발한 이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고요. 사이트도 역시 고정 댓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명 가이드라인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첫 번째 약물로 제시된 것, 바로 그 유명한 스타틴입니다. 스타틴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그래도 안전하게 사용된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개선제입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한 HMG 코엔자임 리덕타제라는 효소를 억제하고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을 줄여주는데 탁월합니다. 현재 FDA가 승인한 스타틴의 유형은 7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많이 사용됐던 리피토도 있고요. 요즘에 가장 강력한 성분으로 알려진 크레스토저, 로슈바스타틴도 있습니다. 특히 이 로슈바스타틴 같은 경우 주피터 연구라는 아주 유명한 연구를 통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을 줄였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요, 흥미롭게도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다라는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다음 편 심혈관계 질환의 진짜 원인을 말씀드릴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와 오랫동안 치료 가이드의 첫 번째 약물로 쓰인 이 스타틴,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걸까요? 스타틴의 계열은요, 공통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간 수치의 상승, 근무력증, 근육통, 경련, 피로, 발열, 일부 약물들은요, 당뇨병 유발 같은 부작용까지 있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그 자체가 콜레스테롤의 고유 기능을 방해하고 있고 심혈관계 질환을 막지 못한다라는 여러 연구들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과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요, 저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이 스타틴을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족형 콜레스테롤 환자. 이 유전적으로요, 가족형 콜레스테롤 환자는 다양한 연구에서 심혈관계 사망 위험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LDL 수치도 매우 높고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식습관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요즘에는 콜레스테롤 유전자 변형에 대한 검사도요, 이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스타틴 약물로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변이형이 있다면 약물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요, 이 비스타틴 요법인 콜레스테롤 수용체 억제제죠, PCSK9이라는 주사제도 나와 있으니까요, 담당인 선생님과 상의 후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LDL이 190 이상이 지속되는 분들입니다. 이 역시도 식이요법으로 쉽게 좋아질 분들도 아니고요. 일부에서 아무리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가 큰 연관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도 이 정도 수치는 어느 정도 약물로 떨어뜨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존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 한번 이 심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요, 또다시 재발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입니다. 이분들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레스테롤은 과학적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이 전문가분들도 있겠지만요, 아직까지는 역시 기존의 치료 방법이 정론입니다. 여러분이 스타틴을 처방받으셨다면 임의대로 복용을 중지하지 마시고요, 담당의 선생님과 충분히 치료 계획을 잘 세워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런 고위험군 외에 애매한 분들도 있습니다. 경계치에 있거나 당장 약을 안 먹어도 된다면 생활요법, 영양요법, 식이요법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오늘은 드디어 이 콜레스테롤 3편, 심혈관계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동안 1960년대 안셀키즈 박사의 지질가설을 바탕으로요, 이 심혈관계 질환은 콜레스테롤 이 자체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만 내리면 된다. 하지만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원래 우리 몸은요, 자연적으로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합성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도 만들고요, 세포막도 튼튼하게 만들고 할 일이 참 많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남들보다 과도하게 합성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모두 다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는 걸까요? 콜레스테롤이 낮은데도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동맥경화에 콜레스테롤이 관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을수록 당연히 그럴 확률도 높아지겠죠.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당뇨, 고혈압도 관여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염증 반응이 반드시 동반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염증은요, 산화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 면역 반응을 더 촉진하게 되고 그 과정에 이 플라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염증 반응들이 지속되게 되면 수년 후에 동맥이 막힐 수 있는 겁니다. 즉, 콜레스테롤도 문제지만 이 염증이 LDL까지 나쁘게 만들어서 심혈관계 질환을 더욱더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스타틴의 효과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보다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로 2008년 이 세상에서 스타틴의 효과를 가장 강력하게 알린 이 주피터 연구. 이 연구는요,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이고요, 약간의 염증이 있는 사람들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로슈바스타틴을 먹이고 심혈관계 질환의 연관성을 관찰했습니다. 연구 결과 로슈바스타틴은요, 염증 수치인 CRP도 낮춰줄 뿐만 아니라 모든 심혈관계 질환에 관련된 사망률을 줄여줬다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연구에서는요, LDL이 정상이라도 스타틴을 복용시켜서 LDL을 최대한 낮추면 사망률은 더 낮아진다. 따라서 LDL은 최대한 낮추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연구로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됩니다. LDL이 정상이고 염증 수치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결국 LDL 콜레스테롤보다 염증을 낮추는 게 더 키포인트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즉, 스타틴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의 효과는 염증 억제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미 신바스타틴을 비롯해서 이 스타틴은요,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염증도 억제한다는 것은 충분히 밝혀져 있죠. 염증이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또 다른 연구, 바로 켄토스 연구입니다. 여기서는 카나키누밥이라는 약물을 사용했는데요, 이 카나키누밥은 LDL 콜레스테롤에 영향은 전혀 없고요, 오직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1이나 인터루킨 6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약 4년간 위약군과 카나키누밥을 투여한 그룹을 추적 관찰했더니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 등이 위약군 대비 15%에서 14% 정도가 감소됐다. 즉, 이 켄토스 연구는요, 콜레스테롤과는 별개로 염증을 줄이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염증이나 감염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좋다는 이 HDL이 산화 촉진제로 바뀌어서 LDL의 산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요, HDL의 수치가 너무 높은 것도 반드시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결과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어찌됐든요, 이 염증을 없애지 않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잘 안 내려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콜레스테롤과 염증은요, 악순환처럼 서로 돌고 돕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죠. 그렇다면 이 염증과 콜레스테롤, 어느 것이 더 심혈관계 질환에 위험할까요? 저는 이 답을 2005년 NEJM에 실린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를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이 지표 중에 LDL 크기를 나타내는 아포비100, 중성지방 즉 TG 수치를 대변하는 non-HDL, 그리고 염증을 나타내는 HSCRP 수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1991년 이 미네소타 대학의 포라디스 박사는 안셀키즈 박사가 주장한 지질 가설은 염증 가설로 대체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물론 제가 이 콜레스테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2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최신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이 네 그룹은 스타틴을 분명히 먹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심혈관계 질환은 콜레스테롤만 낮춘다고 꼭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심혈관계 질환의 관리는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중성지방의 관리도 필요하고 염증의 관리도 필요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관리가 한꺼번에 필요하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콜레스테롤 시리즈를 잘 보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조했듯이 심혈관계 질환은 콜레스테롤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체내 염증성 소인의 증가도 문제다. 결국 우리는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관리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인 염증을 일으키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콜레스테롤 4편에서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정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정 방법,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라. 놀라셨나요?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플라스틱이 나온다. 바로 이 이유는요, 환경 호르몬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요, 무조건 환경 호르몬부터 피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를 가열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플라스틱 물병을 재사용하는 경우 실제 환경 호르몬 중에 가장 흔한 이 비스페놀 A가 노출이 많다고 합니다. 이 비스페놀 A는요, 특히 콜레스테롤 LDL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발표된 최신 연구를 보면요, 이상지질혈증이 없는 이 40세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4년간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소변에서 이 비스페놀 A 농도가 올라갈수록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에 영향을 줬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높은 비스페놀 A에 노출된 사람은요, 하이퍼 LDL 콜레스테롤에미아, 즉 LDL이 높은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또한 환경 호르몬은요, 호르몬 수치를 변화시키고 체계를 교란시켜 비만이라든지 갑상선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요, LDL 콜레스테롤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주변에 환경 호르몬을 일으킬 수 있는 조리기구나 생활용품을 최대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정 방법, 이 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끊어라 랍니다. 특히 식후에 먹는 이 디저트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밥 먹고 달달한 커피에 빵까지 먹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 빵은요, 케이크 만들 때 설탕, 밀가루, 식용유 다 들어갑니다. 당은 열을 가하게 되면요, 당화산물, 즉 AGE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커피 역시도요, 이 로스팅하게 되면서 당화산물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당화산물들은요, 체내 당연히 염증을 유발하고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탄수화물의 지속적인 섭취는요,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겠죠. 그로 인해 다시 염증과 비만, 당뇨로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요,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에 걸린 젊은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무턱대고 먹다 보면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증가될 수 있다. 방심하지 마시고요, 먹는 거에 신경 씁시다. 세 번째 교정 방법, 위장관을 다스려라 랍니다. 이 부분은 먹는 음식, 소화기능, 그로 인한 장내세균총이 도미노처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장내 환경이 좋지 못해 유해균이 많거나 장루수가 있게 되면 덜 분해된 각종 찌꺼기로 인해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염증에는 LDL을 스몰 덴스 LDL, 작은 입자의 LDL로 변화시켜 죽상동맥경화를 훨씬 더 잘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장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멀리 해주고 좋은 균을 증식할 수 있는 음식들을 가까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소화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애플사이다 비니거 같은 식초들도 식후에 소량씩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 교정 방법, 부신 피로를 줄여라. 즉
스트레스를 줄여라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감기에 걸렸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검사 결과 혈당과 중성지방이 일부 높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요, 면역세포 등의 에너지를 주기 위해 간에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함으로써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결국 과로로 인한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죠. 따라서 무엇보다요,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부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스트레스와 부신 피로에 관련된 영상 여기 이렇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교정 방법, 미세먼지를 피하라 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이 미세먼지가 정말 많이 날아오고 있죠. 요즘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 이슈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실제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결과는 뉴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미세먼지가 체내에 흡입되면 면역 반응으로 인한 염증 인자가 증가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실제 대기오염에 노출이 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떨어진다라는 이 미국의 워싱턴 대학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비만인 분들은요, 더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만인 사람들에게 대기오염이 노출되면 LDL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도 있었기 때문이죠. 국내 연구 말고도 대기오염이 콜레스테롤과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는 이렇게 무수히 많으니까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나갈 때는 비말 마스크보다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질까? 나는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데 왜 심혈관계 질환에 걸렸을까? 당연히 단순히 유전적 요인만은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식생활, 환경오염, 스트레스의 증가, 과로 등등 현대 들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너무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내 생활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약으로만, 영양제로만 해결된다고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내가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끈질기게 노력해 보십시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요, 아주 괜찮은 논문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있어서 영양제의 역할이라는 이 리뷰 논문인데요. 여기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고 또 어떤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이 고지혈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나에게 어떤 영양소가 좋을지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먼저 이 논문의 고지혈증 치료에 대한 핵심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 고지혈증은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과 더불어 이 심장질환 5대 위험인자 중 하나다. 메커니즘은 복잡하지만 염증, 산화적 스트레스, 면역 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두 번째,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의 섭취보다 정제 탄수화물, 또 산화된 LDL, LDL의 입자 수, 이런 것들이 심혈관계 질환에 더 문제다. 세 번째, 오메가3나 올리브유 같은 단일 부포화 지방산이 심혈관계 질환과 혈청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 총 콜레스테롤, LDL, 중성지방, HDL 같은 단순 수치만 검사하는 것보다 LDL의 입자 크기나 입자 수, 아포비 단백 같은 콜레스테롤의 세부인자를 검사하는 게 더 좋다. 다섯 번째, 이 HDL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염증성 HDL, 또 기능성이 없는 HDL도 있으니 이것도 체크해보는 게 좋다. 여섯 번째, 크기가 큰 LDL, 이 A타입은 동맥경화를 유발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LDL 수치만 관리하는 것보다 염증, 산화적 스트레스, 면역균형을 잘 다스려야 혈관 손상을 줄일 수 있다. 여덟 번째, HSCRP 같은 이 염증 지표의 감소가 LDL과 관계없이 심혈관계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아홉 번째, 최근 새로운 치료 방법은요, 이 체지방이나 내장지방 감소를 통한 체중 감소, 유산소나 웨이트를 통한 근육량 증가, 또 입증된 영양소를 사용해야 하고 콜레스테롤만 내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염증이라든지 산화적 스트레스, 면역균형, 혈관 장벽까지 다 같이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논문에서는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고지혈증 치료 메커니즘을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요약해서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얼마냐, 높냐 낮냐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전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들을 잠깐 요약해 볼까요? 일단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야 된다.
콜레스테롤 배설을 늘려야 된다. LDL 수를 감소시켜야 된다. LDL의 당화를 억제해야 된다. LDL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 LDL 수용체를 증가시켜야 된다.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야 된다. HDL의 항산화 작용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파락소나제를 증가시켜줘야 한다. 동맥경화를 예방하려면 LDL보다 더 나쁜 LDL, 즉 유사물질인 LPA를 줄여라. 콜레스테롤의 역수송을 증가시켜라. 또한 염증,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 면역균형 잡기, 중성지방을 낮춰라. 결국 이런 요소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이 되는 거다. 그럼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어떻게 우리는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참 이 논문에서요, 치료 기전만 말하고 끝냈으면 허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각 기전마다 연구된 영양소들을 하나씩 첨가해 주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기전별로 영양소가 기입되어 있죠. 조금 잠깐 볼까요? 첫 번째, 이 LDL의 산화를 막아주는 영양소, 자, 나이아신, 녹차 추출물인 EGCG도 보이고요. 판텐친, 포도씨의 레스페라트롤, 올리브유 같은 오메가9, 컬큐민, 비타민 E, 참기름에 주로 들어있는 이 세사미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LDL의 당화를 막아주는 영양소인데요. 이 LDL 입자에 당화 현상이 생기면 이게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 반응과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동맥경화에 또 주범이 됩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영양소 바로 캄페롤, 루틴, 양파나 마늘 같은 이 썰파 화합물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자, 세 번째, 이 LDL의 합성을 낮추는 영양소죠. 나이아신, 콩국, 또 식물성 스테롤과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또 추출물들도 보입니다. 네 번째, 동맥경화의 주범인 작은 LDL을 좀 더 안전한 큰 LDL로 전환시키는 영양소입니다. 자, LDL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요, 이 혈관벽에 침투가 잘 되면서 여기에 또 산화적 스트레스와 면역과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LDL은 입자가 좀 큰 게 중요한데요. 입자 크게끔 바꿔주는 영양소 대표적인 게 바로 오메가3죠. 그리고 이 나이아신, 식물성 스테롤도 보입니다. 다섯 번째, 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영양소인데요. 식물성 스테롤도 보이고요. 세사미, 참기름에 많이 들어있어요. 또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섯 번째, 스타틴, 우리가 먹는 약물의 주 기전이죠. HMG, 코엔자이 리덕타제라는 효소를 억제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바로 홍국 추출물, 판텐친, 세사미, 비타민 E, 컬큐민까지입니다. 자, 밑에 또 보시면요, LPA를 낮춰주는 영양소가 있죠. LPA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병원에서도 검사를 하는 지표인자입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지단백으로서 혈전을 분해하는 이 플라스민의 작용을 방해해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여기에는요, 나이아신, NAC, 에나스텔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고 또 오메가3,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중성지방을 낮추는 영양소도 보이죠. 대표적인 게 오메가3와요, 나이아신이 있다. 우리 또 콜레스테롤 중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이 HDL의 기능을 증가시켜줄 필요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나이아신, 오메가3, 판텐친, 레스페라트롤, 컬큐민 등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염증을 줄여주는 것, 오메가3, 아마씨, 오메가9, 식물성 스테롤, 몰약인 이 구글 리피들도 보입니다. 또한 HDL의 항산화 능력에 가장 중요한 것, 이 파록소나제가 있는데요. 이 파록소나제를 증가시키는 것, 바로 녹차 추출물, 퀘르세틴, 레스페라트롤, 글루타치온입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 배설을 촉진하는 것, 식물성 스테롤, 유산균, 식이섬유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메커니즘에 따라 다양한 영양소를 나눠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분들이 많이 보이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실제로 그 기전마다 영양소를 보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 중복 성분들을 선별해서 최종적으로 고지혈증에 추천되는 영양소를 추리고 그 용량까지 다시 한번 요약해 놓았습니다. 자, 보시면 나이아신도 보이고요, 식물성 스테롤, 발효대두, 이 청국장, 쏘입니다. 그리고 녹차 추출물, 오메가3, 아마씨도 보이고요. 오메가9, 세사미, 참기름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타민이 그 중에서요, 우리가 흔히 하는 알파 토코페롤 형태가 아니라요, 감마와 델타 토코트리에놀의 형태입니다. 이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은 또 구조가 약간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편에 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텐친, 또 레스페라트롤, NAC, 컬큐민, 석류주스, 시트러스, 비타민 C까지. 자, 이제부터는요, 이 영양소들 중에 제 생각엔 이건 좀 빼도 되겠다 하는 것과 이건 좀 추가해봐도 괜찮겠다 하는 것, 이것들을 정리해서요, 이틀약사의 고지혈증 영양소 베스트 11을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별한 고지혈증 영양소 탑 11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아신, 홍국 추출물, 식물성 스테롤, 녹차 추출물인 EGCG, 토코트리에놀, 판텐친, 오메가9과 오메가3, 그리고 마늘, 컬큐민, 레스페라트롤까지.
자, 첫 번째 영양소 비타민 B3입니다. 바로 이 나이아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나이아신은 총 콜레스테롤, LDL, 아포비단백, LDL의 입자수, 중성지방, VLDL을 감소시키고요. 작은 입자의 LDL을 큰 입자로 바꾸는 등 정말 다양한 메커니즘에 관여해서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나이아신이 고지혈증 처방약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와 더불어 홍조, 발열, 따끔거림, 또 간 수치가 올라가는 이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거의 처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NIH에서도 나이아신을 하루 500ml 이상 장기간 먹으면 간독성의 이슈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이 간독성은요, 주로 Sustained Release, 즉 이 서방형 타입에 흔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영양제로서 국내에는 거의 없지만요, 해외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지속형이라고 해서요, 영양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함량에 따라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 논문에서는요, 효과를 보려면 500에서 한 4000ml 정도를 먹으라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용량은 다양한 사이드 이펙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 먹으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부작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량을 드실 때는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순수 내가 고지혈증 때문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 나이아신을 먹어야겠다라고 한다면 비타민 B3의 또 다른 형태죠, 나이아신 아미드나 나이아신 이노시톨 형태가 아닌 그냥 그 순수 나이아신 자체를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B3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영상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양소, 홍국 추출물입니다. 홍곡은요, 쌀을 홍국균으로 발효시킨 붉은색의 쌀입니다. 1979년 일본 엔도 박사가요, 홍국균의 발효물질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나콜린 K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1년 후쯤 미국의 머크사는 이 모나콜린 K와 동일 구조의 물질을 분리해서 의약품으로 등록했고, 그것이 그 유명한 로바스타틴이라는 성분의 메바코입니다. 결국 홍국의 모나콜린 K도 스타틴과 동일하게 HMG 코엔자임 리덕타제를 억제해서 혈중 LDL 수치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 홍곡 추출물에는요, 로바스타틴 구조가 유사한 이 모나콜린 K 외에도요, 불포화 지방산과 다양한 식물성 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어 LDL 수치 외에도 중성 지지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논문을 보면 홍국 추출물의 하루 권장량은 2400에서 4800mg인데요. 보통은 2400mg 이하로 권해드립니다. 외국은 홍국 추출물, 이 레드 이스트 라이스라고 부르고, 보시는 것처럼요, 추출물의 전체 미리그램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주 효능의 역할을 하는 모나콜린 K의 함량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얼마큼의 모나콜린 K가 함유되어 있는지 제품에서 알 수 없고, 이건 FDA에서 제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제품은요, 다행히 식약처에서 전체 함량이 아닌 이 모나콜린 K 함량을 표기하게 법으로 만들어줬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국 추출물 같은 경우는요, 되도록이면 국내 제품을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요, 이 홍국 추출물을 배양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요, 시트리닌이라는 이 신부전이나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국내 제품은 모두 이 허가 기준을 통과한 원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홍국 추출물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은요, 일단 내가 스타틴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면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또 태아에게는 해로울 수 있어서 임산부, 수유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타틴 약물처럼 코엔자임 Q10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영양소, 식물성 스테롤입니다. 이 식물성 스테롤은 동물에서 발견되는 콜레스테롤과 구조가 유사한 이 파이토케미칼의 통칭입니다. 종류는 베타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시그마스테롤 등이 대표적이죠.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이고요, 담즙 분비를 증가시켜 LDL 콜레스테롤은 10%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물성 스테롤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여주고, 염증성 지표물질인 HSCRP 등을 감소시켜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논문에서는요, 하루 2에서 2.5g 정도를 섭취를 권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약처의 기준에서도 일일 섭취량은 0.8에서 3g 정도이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저해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복 시 별도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영양소죠. 녹차 추출물인 EGCG, 카테킨류인데요. EGCG는 녹차에서 발견되는 성분으로서 항염, 항산화 효과로 유명합니다. 논문을 보면 HMG 코엔자임 A 리덕타제, 이것을 억제시켜줘서 LDL 합성을 줄여주고요, LDL의 산화를 감소시켜주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증가시켜 줄 수 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요, 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방출을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칼로리 소모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어 한때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논문에서는요, 표준화된 EGCG를 500에서 700ml 정도 권하고 있습니다. EGCG 영양제는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또 표준화된 제품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가격이 어떤지, 함량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 제품에서는요, 이 EGCG라고 써있지 않고요, 카테킨이라는 이 녹차 추출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카테킨은 국내에서 3가지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항산화에 도움,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EGCG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특히 있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또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고용량 장기간 복용 시에는 간독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영양소 비타민 E. 엄격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토코페롤 형태가 아니라 토코트리에놀 형태의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요, 원래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 크게 2가지로 구분되고요. 각각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형태가 있습니다.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토코페롤이 아닌 토코트리에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요, 감마와 델타 토코트리에놀이 총 콜레스테롤을 약 17%, LDL을 24%, 아포비 단백을 줄여주고 혈전 분해를 막는 LPA를 17%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또 이 감마와 델타 토코트리에놀을 스타틴과 함께 먹으면요, 스타틴만 먹었을 때보다 LDL을 약 10% 정도 감소시켰다라고 하죠. 즉,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고자 비타민 E를 먹는다면 감마, 델타, 토코트리에놀을 먹는 게 좋겠다. 복용량은요, 저녁 시간대에 감마와 델타 토코트리에놀을 음식과 함께 약 200ml 정도를 섭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중의 제품을 찾아보니까요, 이 감마와 델타만 이루어진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단 고지혈증이 목적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디알파 토코페롤 형태 또는 토코트리에놀 전체가 혼합된 형태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6번째 영양소, 이 판텐친입니다. 이름이 낯선 분도 계실 텐데요. 판텐친은 비타민 B5 판톤텐산의 유도체입니다. HMG 코엔자임 A 리덕타제 활성을 줄여줘서요,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산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8개 편 이상의 임상시험 논문에서는 혈청 지질에 일괄적이고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15%, LDL은 20%, 아포비 단백은 27.6%, 중성지방은 36.5%를 감소시켰고 HDL은 올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약국에 보시는 것처럼요, 판테친이랑 비타민 E, 식물성 스테롤을 합친 이 일반 의약품이 있었습니다. 일본 약을 SK제약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생산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300mg씩 하루 3번 아니면 450mg씩 하루 2번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제품들도 찾아보시면 300ml 제제로 나온 것도 있고요, 450ml 제제로 나온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는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7번째 영양소, 우리가 흔히 아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9입니다. 오메가9의 대표적인 식품은 올리브유와 참기름이죠. 오메가9은 포화지방의 억제, HDL의 증가, LDL의 저하, 이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논문을 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하루 3에서 4티스푼, 약 30에서 40g 정도를 먹게 되면요, LDL은 5에서 10% 정도, 중성지방은 10에서 15%까지, 그리고 LDL의 산화를 줄여 혈압을 낮춰주고 혈전을 감소시켜줘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아침 빈속에 올리브유 한 잔을 드신다는 이 가수 박진영 씨, 올해 50세라고 하시던데 괜히 먹는 게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9은요, 오메가3와 같이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정한 8번째 영양소,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 기능성을 보시면요,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과 혈행 개선에 도움은 있어도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한때 오메가3가 일부 사람들에게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높인다는 이야기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심혈관계 질환에 또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오메가3를 1순위로 추천하는 걸까요? 일단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메가3를 먹고 일부 분들에게 LDL 수치가 올라가는 거는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작은 LDL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입자 크기가 커지면서 총 질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강상에 영향이 없다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콜레스테롤 3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심혈관계 질환의 염증과 중성지방이 크게 연관되어 있는데 오메가3는 중성지질을 억제해주고 또 염증을 억제해줘서 심혈관계에 아주 긍정적인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오메가3는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대규모의 유명한 연구죠. 이 기시 연구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총 사망률을 20% 감소시켜줬고, 스타틴과 같이 사용한 일본의 연구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을 20%까지 상대적으로 더 낮춰줬다라는 수많은 연구 결과로 입증된 가장 기본적인 영양제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 오메가3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오메가3 주의사항은요, 항응고작용을 할 수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좀 중단하셨다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소화불량이라든지 가벼운 부작용만 있을 뿐 특별히 심각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성분이다. 오메가3를 고르는 법, 오메가3는 산패에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려진 원료사들, 또 믿을 수 있는 제품군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식물성 파이토케미칼인 이 레스페라트롤이라든지 컬큐민, 갈릭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두 항산화, 항염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으로서 콜레스테롤 개선과 심혈관계 질환에 좋다. 컬큐민은 이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레스페라트롤 역시 이 영상의 4분대에 아주 자세하게 다뤄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영양소들끼리 조합한 연구 결과도 실렸습니다. 첫 번째, 이 판텐친, 카테킨유인 EGCG, 식물성 스테롤, 토코트리에롤을 조합하거나, 두 번째, 홍국 추출물에 나이아신을 조합해서 먹었거나, 세 번째, 스타틴 약물과 오메가3를 같이 먹거나, 네 번째, 스타틴 약물과 토코트리에롤을 먹거나, 다섯 번째, 식물성 스테롤과 오메가3를 같이 먹거나, 이런 경우 모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영양소를 선택할 때는 이 병원에서 스타틴을 처방받아 먹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조합은 조금은 달라져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구성을 해드리면요, 만약 스타틴을 먹지 않는 분들 중에 관리가 필요한 분들, 코엔자임이 함유된 홍국 추출물과 오메가3, 식물성 스테롤, 토코트리에놀까지, 만약 스타틴을 먹고 있는 분이라면요, 오메가3, 토코트리에놀, 컬큐민이나 레스페라트롤 이렇게 조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은요, 콜레스테롤 개선뿐만 아니라 산화적 스트레스의 관리, 염증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국 추출물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들, 항산화, 항염작용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건강을 위해서도 겸사겸사 먹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 콜레스테롤 시리즈 이 6개 편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와, 어떠셨나요? 콜레스테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있고요, 이견들도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장수하기 위함의 목표는 동일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국 심장질환의 예방은요, 영양제이든 약물이든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결국 건강한 음식을 먹고 먹은 만큼 운동하고 끊임없이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노력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또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내 작은 습관부터 개선해 보십시오. 오늘도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비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